네, 올해도 이렇게 코로나 여파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함께 하시는 오늘 행사는 한국환경산업협회 유튜브 채널 그리고 한국환경산업기술 온라인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대기환경산업협력 포럼은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위해 서명된 청천계획 이행 방안의 일환인데요. 대기오염 저감 정책 기술 산업을 교류하는 자리로서 뜻깊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국내외 환경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식 행사의 첫 번째 순서는 개회사가 되겠습니다. 본 개회사는 한국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장희재 과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장 장희재입니다. 존경하는 중국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저우진 처장님을 비롯해서 한중 대기환경산업 포럼에 참석해 주신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한중 양국은 2019년 11월 청천계획을 수립하고 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그걸 또 이행하기 위해서 대기 박람회와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했고 그를 통해서 우수한 환경산업과 기술을 소개하고 수출 상담회도 하고 정책 교류도 하고 하는 협력 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 중국과 한국의 이제 양국 환경부 장관님들께서 청천계획을 미세먼지 차단 이런 중심의 그 대기 분야 플랫폼에서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등을 이제 포괄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제 확장하고 그에 관련돼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중국은 2030년 탄소 정점 그리고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한국도 역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업 부분과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구조 변혁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그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의 화두죠. 탄소 중립,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새로운 이제 협력 기회를 삼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제 제 3회째 포럼을 맡고 있습니다.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그 교류해왔던 대기환경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도 공유하고 양국의 우수 기업들 또 우수 기술들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해서 양국이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력 방안을 도출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발표할 정책과 기술, 산업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참여할 참여 기업들 간에 이제 1대1 온라인 상담회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협력 방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쁘신 중에 이번 행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그리고 또 준비해주신 저우진 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하루속히 코로나가 좀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같이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장희재 과장님께서 개회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국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저우진 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환경부 장희재 과장님, 그리고 내외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는 중국 생태환경부를 대표하여 이번 한중 대기환경산업협력 포럼에 참석해 주신 한국환경부, 한국환경산업협회, 찌보시 생태환경국, 그리고 한중 양국의 기업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저희가 앞으로는 현장에서 교류할 수 있는 날을 저희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중 양국의 청천계획 서명을 이루면서 양국은 대기오염 방지 정책과 환경보호 산업 기술에 관한 많은 협력을 추진하였고 또 많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환경산업기술 1:1 상담회를 공동 개최했으며 또한 한중 대기오염 저감기술 설명회 및 제2회 한중 대기환경산업 박람회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국의 환경보호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또한 역내 대기질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오늘 중국의 생태환경부 대기부처와 산동성 쯔보시 생태환경국의 관련 대표들이 회의에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대기오염 방지 관리 계획과 산동성 쯔보시의 대기오염 방지 및 최신 관리 정책 동향과 관련해서 또한 협력 필요 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쯔보시의 대기환경기술기업 16개사가 이어서 한국 기업과 기술 상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12월에 곧 개최될, 즉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3회 한중 대기환경산업 박람회와 같은 기간 한국 측이 산동성 진안에서 개최하는 제9회 녹색환경산업 국제박람회의 현장에 있는 한국의 전시관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환경산업 협력은 앞으로 한중 양국의 대기질 개선에도 많은 기여와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중 대기환경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중국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저우진 처장님께서 축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포럼의 첫 번째 세션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생태환경부 대기사 리웨이 부처장님께서 중국 145 기간 대기오염 방지 규획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主持人好，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현장에서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중 대기 환경산업 협력 포럼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자로서 14차 5개년 중국의 대기 오염 방지 규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웨이라고 합니다. 중국 생태환경부 대기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14차 5개년 대기질 계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PM 2.5와 오존 공동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주요 내용, 진정 과정, 도전 과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40년 동안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8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공업 분진에 관련된 오염 관리를 했고 이어서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희는 주로 산성비와 이산화황을 관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희는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오염물질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고 2010년도에 접어들면서 대기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오염물질을 공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18차 당 대회 이후에 대기오염 방지 행동 계획을 수립을 했고 푸른 하늘 보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년 계획임으로써 중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기 오염 방지에 있어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굉장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 4가지 성과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13차 5개년 기간 동안 대기질 개선 목표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과 비교해 봤을 때 2020년 전국의 PM2.5 농도는 이제 22.8%가 이제 PM2.5 농도가 하락을 했으며 우량 날씨 비율도 5.8%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초과 달성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0년 내내는 현재 2015년과 비교해 봤을 때 99개 도시에서 202개 도시가 현재 그 기준치에 모두 다 도달을 했습니다. 징징지 주변 지역 그리고 장가삼각주, 펀웨이 평원의 2.5 농도 같은 경우에도 각각 35%, 32%, 14%가 저감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이징시는 중국의 수도로서 PM2.5 농도는 13차 5개년 기간 동안에 53%가 저감이 되었으며 고농도 오염 일자도 43일에서 지금은 1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두드러진 개선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이 3가지 지역의 농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색깔에 따라서 이제 중도 오염인지 아니면 가벼운 오염인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0년이 되면서 우량 일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염 일수 날짜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중국이 2014년부터 경제와 환경과 관련된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4년부터 중국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GDP 그리고 자동차 보유량, 조강 생산량, 에너지 소비량 등이 지금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은 점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PM2.5 농도, 이산화황 농도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날짜는 오히려 이러한 수치는 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과 에너지, 교통 구조가 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오염원 발생을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석탄 소비 비중을 살펴보시면은 원래 67.4%에서 56.7%로 저감이 되었습니다. 비화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9.8%에서 15.8%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2017년도부터 징징지와 주변 지역 그리고 펀웨이 평원에서 북방 지역에서 청정 난방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4년 기간 동안에 지금 2,500만 가구가 청정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생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13차 5개년 기간 동안에 저희가 소형 석탄 보일러를 퇴출을 시켰습니다. 30여만 대를 퇴출을 시켰으며 중점 지역에서 지금 그 기본적으로 석탄 보일러가 거의 다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현재 7.5억 킬로와트가 이미 이제 개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청정 에너지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 노후된 그러한 시설들을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14차 5개년 기간 동안에 석탄은 2억 톤, 시멘트는 3억 톤, 평판 유리는 1.5억 톤 정도 그리고 석탄 시설은 3천만 킬로와트를 퇴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염이 좀 심각한 이제 소위 말하는 산란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이러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의 3대 집중 오염 관리 지역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의 다 퇴출이 된 상태입니다. 교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저희가 점점 그 철도 운송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과 비교를 했을 때 23%가 증가가 되었으면서 허베이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의 오염이 좀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허베이성 같은 경우에는 철도 운송 비율을 82%까지 높였습니다. 그리고 신에너지 교통수단 비중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에너지 버스는 기존의 20%에서 60%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국산 기준의 오래된 차량들을 현재 1,400만 대를 퇴출시켰습니다. 더불어서 자동차용 유료 제품의 기준을 국에서 국 7까지 높이면서 현재 그 EU와 그리고 미국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학 지원 역량이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기 모니터링 역량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국가, 성시 이러한 지역으로 이제 4등급의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배경 대기, 권역 대기, 산성 먼지, 황산알씨, 온실가스, 미세먼지 구성물질, 광화학, 라이더 등 이러한 그 기능들을 구현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 성시 국가, 지역, 성시 이렇게 4등급으로 대기질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미래에 7일에서 10일에 등급에 따라서 예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소재지에서 예경보를 발령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기 오염 그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진리 지역과 주변 지역에 있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오염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동 관리 모델을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라는 이러한 그 툴을 사용한다는 것은 중요한 과학적인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중국 특색의 대기 오염 방지 새로운 모델을 구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책임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중앙 생태 환경 감찰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1개 성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급 차원에서도 생태 환경 보호 감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17년부터 연속 4년 동안 징징지와 주변 지역 그리고 편웨이 평원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강화를 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발생이 되고는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 명령을 내리고 또 이제 당근과 채찍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징지 주변 지역을 이제 포괄할 수 있는 대기 오염 방지 영도 소조를 구성을 했고 장강 삼각주와 판내 평원에도 대기 오염 방지 협동 관리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함께 대기 오염을 관리할 수 있는 권역 대기 환경 관리 정책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환경법, 대기법, 중요한 법규를 개정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날짜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리고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조치를 연계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환경세, 소비세, 녹색 신용대출 그리고 차등화된 전기료 등 다양한 관련 정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앙 재정에서 매년 대기 오염 방지 자금을 편성을 해서 주로 지역에서 청정 난방 그리고 공업용 에너지에 있어서 청정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현재 자금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13년에서는 50억 정도를 편성을 했던 것이 2020년이 되면서 250억까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차 5개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대기 오염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네 가지 문제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PM 2.5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국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서 2020년 전국의 PM 2.5 농도는 세계보건기구보다 3배가 높은 그러한 수준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PM 2.5 농도가 개선이 됐지만 EU 등 구미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제 3.3배 정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선진국은 이 2배에서 선진국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PM 2.5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하는 지역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37%의 도시가 PM 2.5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개 도시가 지금 50% 정도가 이제 그 기준치를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 미세먼지 중에서 PM 2.5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대략 77%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모두 다 PM 2.5로 비롯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 도시의 고농도 미세먼지 날씨는 40일을 초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꼭 개선을 해야 되는 환경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오존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오존 평균 농도는 2015년 대비 12.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로 세 개의 지역에서 징징지 주변 지역, 장강삼각주, 판회 평원 등에서 각각 24.5%, 18%, 32.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오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오염 물질로서 초과 날씨를 기준치를 초과하는 날씨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부터 오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도시가 19개에서 2020년에는 5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제 밑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2015년 대비 2020년 색깔이 좀 진한 곳이 지금 오존 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중국의 에너지 구조, 산업 구조가 아직까지 개선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산업 구조가 여전히 이제 중공업에 이제 편중이 되었고 전 세계 1,600종의 주요 공업 생산품이 있는데 중국에서 1,200종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 생산량이라든지 시멘트, 화력발전, 원유 각용 등도 굉장히 많은 양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은 오염물질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녹스와 그 VOCS의 배출도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3대 오염 물질 유발 지역에서 발생을 되고 있습니다. 징징지 주변 지역, 장강삼각주, 편해평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구조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석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탄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석탄 소비량이 중국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수송량은 9.2%가 되고 도로 수송량이 아직까지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7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수송이라든지 이러한 수송 체계가 아직까지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2억 6천만 대로서 매년 새롭게 지금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가 2천만 대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오염 관리에 아직까지 취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PM 2.5와 오존은 그리고 VOCs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산업 오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석탄 보일러, 코크스, 시멘트, 유리 등 이러한 공업 용광로에서 배출되고 있는 오염 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고 화학공업, 제약, 공업용 도료 등 이러한 VOCs의 폐가스 이러한 가스를 관리하는 효율성도 상당히 낮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비산먼지 배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물질 관리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도 국산, 국사 등 현재 이러한 고오염 물질을 배출을 할 수 있는 차량도 빠르게 개선을 하거나 퇴출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로 이동 오염원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4차 5개년 기간 동안에도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탄소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양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기 오염 물질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염 발생원을 원천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오염 물질을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법에 의거한 오염 물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VOC-X 배출 저감과 그리고 VOC-S 관리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PM2.5도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량 날씨 일수도 우리가 높여야 할 것입니다. 14차 5개년에 우리가 주요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25년까지의 목표 같은 경우는 우량 날수는 87.5%에 달성을 하는 것이고요. PM2.5 농도는 지속적으로 10% 정도 더 저감을 시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날씨가 발생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35년이 되면 아름다운 중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5%의 도시들이 모두 기준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중점 지역 같은 경우는 13차 5개년 기간 동안에 징징지 주변 지역, 장상갑 지역, 평원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다면 지속적으로 14차 5개년에도 이러한 지역들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장수, 후베이, 산동, 허난을 앞으로도 추가를 해서 함께 공동 관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가 이제 공백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지금 20개 도시, 그러니까 장수, 후베이, 산동, 허난의 20개 도시도 앞으로 추가로 저희가 더욱더 관리를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강화 대만구, 그리고 동북 지역, 그리고 사천 주변 지역, 그리고 텐산 북쪽에 있는 도시 클러스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향후에는 관리하게 될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저희는 3대 오염 공견전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중오염 날씨, 즉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동계 PM2.5 오염을 관리를 하게 될 것이며 징징지 및 주변 지역, 펜웨이, 평원, 텐산 북쪽 기술 도시 클러스터, 동북 지역 등을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2025년까지 전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의 발생 비중을 1% 이내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시킬 것이며 두 번째 중요한 공견정은 바로 오존 오염 방지 공견전이 되겠습니다. 오존 같은 경우에는 위강화 대만구, 그리고 사천 청두 교차 지역, 그리고 창강 중역의 도시 클러스터를 2025년까지 PM2.5와 오존을 두 가지 농도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젤 차로 비롯된 오염 관리 공견전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도로로 인한 먼지 등 혹은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산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구조에 있어서는 우선은 상품의 그린 녹색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에너지 소모, 고에너지 또는 고오염물질을 발생을 하는 이러한 산업들은 억제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에너지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비화석 에너지, 청정 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것이며 석탄 소비 총량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석탄 보일러를 이제 퇴출을 시키는 그러한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 지역의 청정 난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통 운송 부분에 있어서는 녹색 저탄소 패러다임을 이제 구축을 해서 화물 운송 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철도 운송을 확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 비도로 이동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녹색 저탄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유제품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BOCS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VOC를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종말 처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산 배출을 억제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녹스 오염 관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코크스 업계 그리고 공업 용광로를 저탄소 배출로 개조를 시키고 주요 업종의 관리를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유리라든지 주조라든지 세라믹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저희가 향후에는 이제 법규를 조금 더 정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와 정책이 더욱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를 하고 정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오염 물질과 관련된 기준 그리고 VOC 함유 제품과 관련된 기준치를 새롭게 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하위 정책들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에너지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오래된 자동차를 이제 대체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수단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 집행 능력이라든지 과학적인 수단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발굴해서 오염물질을 억제시킬 수 있도록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3차 대기 오염 방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중국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전해주셨습니다. 리베이 부처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장희재 과장님께서 녹색산업 육성 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장희재 과장님을 다시 한번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아까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올라오게 돼서 그러네요. 근데 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리웨이 부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PM2.5와 오존에 대한 저감 노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2035년에 좋은 날씨가 95% 정도까지 되는 걸 목표로 한다는 말씀을 듣고 중국에서도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마음이 좀 설렙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9월달에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그러니까 PM2.5 농도를 대기 중에 PM2.5 농도를 2015년부터 측정을 했었는데 지난 9월에 최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건 중국의 협업도 있었고 한국 내부적으로 노력한 것도 있고 이런 시너지가 발휘가 돼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녹색 산업 육성 정책이라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환경부 역시도 PM2.5나 오존에 대한 관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매번 같이 이제 공유되고 있는 정보인 것 같고 이번에는 좀 넓혀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연료를 전환하게 되면 우리가 석탄이나 LNG나 이런 연료를 쓰게 되는데 연료를 태양에너지,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 사실 발생한 오염물질이 없기 때문에 보다 깨끗한 그런 산업으로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 한국에서도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강화 이런 것들을 지속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로우 카본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도 한국의 대기 환경 관리 정책도 거기에 같이 묶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같이 좀 그 정보를 공유를 하고자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그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이제 법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했고 거기에 2030년에 그 감축 목표를 35% 이상 감축하겠다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정책적으로 그보다 좀 더 강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번 이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그 국제 회의에서 2030년까지 40%까지 감축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세계 환경 시장입니다. 이제 물론 환경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놓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EBI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꾸준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환경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22년도에는 이제 1조 3,400억 불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반도체 시장의 한 3배 정도의 규모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까 모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고 천명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그동안 그 고려가 덜 되었던 탄소 중립 분야에 대한 시장 규모를, 시장 수요를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 환경 시장은 이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녹색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녹색 분류 체계입니다. 녹색 활동 분류 체계라고도 하고요. 이걸 줄여서 녹색 분류 체계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약간의 그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 산업을 육성해 오고 그걸 바탕으로, 그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이렇게 되면 기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이 바뀌고, 연료는 아예 재생에너지 형태로 바뀌겠죠. 이러한 체계로 이제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 산업의 범위가 무엇이냐, 무엇이 환경 산업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EU나 ISO 등에서는 녹색 분류 체계라는 것을 만들고 있고, 이 원래 녹색 분류 체계에는 금융기관이 환경 책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기업들이 하는 녹색 활동이냐를 정의한 체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들이 어떤 녹색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녹색 산업이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녹색 분류 체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금융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 지원을 투자해야 되는 녹색 분야에 대한 표현이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그걸 바탕으로 녹색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녹색 산업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녹색 분류 체계에 대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녹색 분류 체계는 사실 이제 6가지, 여기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6가지 환경 목표가 있고, 이 환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 57개 정도의 경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고, 물론 6개의 환경 목표 중에 어떤 거는 달성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른 환경 목표를 저해한다, 이런 거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전체적인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을 녹색 분류 체계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녹색 분류 체계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금년 중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환경성 표준 평가 체계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해외의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산업과 경제가 움직여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메커니즘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최근 들어서 블랙락이나 이런 대규모 투자자들, 해외의 대규모 투자자들은 기업의 환경성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를 좀 줄이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입장을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국 내의 기업들이 보다 환경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수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평가하고 하는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최근 들어 이제 ESG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ESG 중에서 E가 이제 환경성, E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기업들의 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떻게 기업들의 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 분류 체계에는 어떤 것이 녹색 활동이냐라고 하면 이것은 그 녹색 활동을 얼마큼 했느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금융 사이드에서 어떤 환경 산업 분야에, 녹색 산업 분야에 투자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또 기업들이 녹색 활동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촉진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녹색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이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런 녹색 활동에 대한 부분을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처음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가장 큰 부분이 녹색, 그러니까 환경 쪽 아는 전문가들도 많고 금융 쪽 전문가도 많은데 둘 다 아는 전문가가 부족하다. 그래서 녹색 금융에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녹색 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저희가 이제 특성화 대학원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녹색 융합 클러스터입니다. 뭐냐면 환경 산업, 녹색 산업은 어떤 R&D 기술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그 기술을 가지고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산업화를 하려면 실제로 이 기술이 적용됐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실증화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제 기술만 가지고 산업화를 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얻은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려고 하지만, 많은 부분은 뭐 경영이나 회계나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 많은 그런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녹색 융합 클러스터라는 것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률을 지난 4월 13일 날 제정을 했고, 여기에 맞춰서 일부 클러스터들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대기 분야에서 지금도 이제 많은 우수한 기술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좀 더 고도의 그 기술을 개발하고 한다면 그 기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증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실증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 사업장에 그걸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받거나 하게 되면 사실 그 기술이 충분한 성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를 통해서 그 기술을 실증화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이나 기술적인 금융이나 아니면은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들이 산업화할 수 있도록 실증 연구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바탕으로 한국 내부의 이제 환경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환경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국가, 뭐 중국도 포함됩니다만 다른 국가의 환경 상황과 여건 어떤 부분이 애로 사항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인프라 형태로 조성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또 이제 수주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대기환경 포럼인데요, 대기환경 정책 포럼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대기 외에도 여러 분야가 다 이제 묶여 있는 전체적인 큰 프레임을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서 대기 쪽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녹색 분류 체계나 ESG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녹색 분류 체계에서 대기 분야를 좀 우수하게 개선하는 그런 활동이 녹색 활동에 들어가 있고, ESG 평가를 받을 때 그런 노력을 했던 기업들 를 평가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 고도화된 기술 그리고 대기 산업이 보다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걸 백업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를 통해서 그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이제 노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그런 기술들, 또는 연료를 아예 이제 바꾸는 그런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한국과 전 세계에, 그리고 중국에 보다 나은 환경, 보다 푸른 하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좋은 발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녹색 산업 육성 배경과 또 추진 방향에 대해서 상세히 발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둥성 쯔보시 생태환경국 만쥔 국장님께서 쯔보시 대기오염 정책 및 수요를 주제로 본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진 처장님, 장희재 과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중 양국의 대기환경 산업협력 포럼에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쯔보시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드릴 부분은 저희 쯔보시의 13차 5개년 기간 동안의 대기환경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차 5개년 기간 동안 쯔보시는 푸른 하늘 보유전, 그리고 4증 4감이라는 액션 플랜을 실천을 통해서 저희는 산업 구조, 에너지 구조, 운수 교통 구조, 그리고 농업 투입 구조 등 다양한 부분에서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지속적인 대기 오염 관리를 진행을 하였고, 저희 쯔보시의 대기질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2020년 쯔보시의 우량 일수는 218일로 2015년 대비해서 75일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오존 농도 역시 오존 농도가 7.4% 증가한 것을 제외한다면 2020년 전체 쯔보시의 PM2.5 그리고 PM10, SO2, NO2 농도는 각각 40.9%, 41.9%, 79.5%, 37.7% 그리고 44.1% 개선되었습니다. 그만큼 저희의 다양한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그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여름철 오존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쯔보시 오존 오염 관리 방안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상시적
그리고 상시적인 기업 관리 추진 그리고 등급별 관리 제도를 통해서 산업 전반의 가치 사슬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또 주요 업종 및 주요 기업들의 VOCs 배출을 저감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또 두 번째는 VOC 배출 업종 및 기업을 대상으로 등급 관리제를 실시함으로써 차별화된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장려책과 또 지원책을 통해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이후에 4차례의 2단계 오전 관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쯔보시 VOC 배출 공업 기업은 엄격한 오전 관리 방침과 관련 정책에 따라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시공 현장에서는 토석공사라든지 토사 운반 등 조업을 중단했으며 주요 업종의 녹스 배출 관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중인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VOC의 종합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염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였으며 공업기업의 오염물질 관리와 배출 저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유기화학, 분무도장 등 21+2라는 이 VOC 배출 업종 관련 제도를 정비했고 원부자재, 운송, 저장, 생산 단계, 종말 처리 공법, VOC 폐가스 수집 효율성, 처리 효율성, 배관 배출, 비산 배출 기준치 등등을 이에 있어서의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보다 더 정확하고 과학적인 오염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는 원천적 교체 검토 작업에서 609개의 업체가 원천적 교체 기준을 충족했으며 963개 단일 저효율 관리 시설 기업이 이미 개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VOC 내비게이션 차량을 통해서 화학 클러스터 및 VOC 기업 클러스터 등 이러한 주요 집중된 분야에 있어서는 내비게이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법집행팀과 연계하여 VOC 오염 관리의 정확도 및 타겟팅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또 세 번째 추진 중인 과제는 바로 공업 용광로에 대한 종합 관리가 되겠습니다. 쯔보시 공업 용광로 대기 오염 심층 관리 실시 방안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요 적용 대상은 쯔보시의 화력 발전, 철강, 시멘트, 유리, 세라믹, 석회 가마, 주조, 벽돌 및 타일 등 업종이 주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중점적인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96개 기업이 이 용광로 심층 관리 작업을 완료했으며 또 동시에 강화된 공업 용광로 실태 조사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반포함으로써 공업 용광로 실태 조사와 정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추진 사업은 바로 비산먼지 종합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업기업의 비산 배출로 인한 분진을 심층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 지역에서는 이 철강, 건자재, 비철금속, 화력발전, 석탄화학공업, 주조 등 업종들을 대상으로 업계 관련 규준에 따라서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산 배출 이슈 관련한 이 정밀 실태 조사 실시를 비롯해 심층적인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엄격하게 이 도로 비산먼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공업기업의 비산먼지 평가 작업 또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는 쯔보시 전체에서 공업 비산먼지 관리 업무 현장 점검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이에 대한 관리 작업을 실시하고 시정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결과 보고에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에서는 대표적 사례를 발굴하고 또는 적발하고 또 오염 배출 저감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모범 기업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고 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이러한 양방향 업무 모델을 구축하여 비산먼지 관리 수준을 한층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과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중오염 날씨 긴급 저감 조치 시나리오 및 긴급 배출 저감 리스트를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오염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등급별 관리제를 실시하며 난방 공급 업체에는 정해진 여론만큼 정량 생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 내에 조업 중단이 어려운 그러한 생산 공정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교차 조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비중점 업종 대상으로는 차별화된 저감 조치를 마련해서 특히나 민생과 직결된 기업의 생산 라인은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 겨울철 주요 관리 방안과 주요 조치 그리고 목표 제정을 통해 쯔보시의 대기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논의 협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주요 오염물질 농도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선제적인 예보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능동적인 대응 조치로서 긴급 저감 조치를 실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과제 속에서 또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에 있어서는 근본적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희는 이제 4감 4증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고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만 하지만 산업, 에너지, 교통, 운송의 전체 구조를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쯔보시는 특히나 전통적인 중화학 공업 도시이기 때문에 산업 구조를 살펴보자면 화력발전, 석유화학, 건자재, 화학공업, 유리 등 이러한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쯔보시의 화학업체 전체 규모를 보자면 전체 산동성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산동성의 1위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공업 용광로 역시 산동성의 20%를 차지하고 석탄발전 설비 같은 경우는 산동성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시급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쯔보시의 대기질 개선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오염물질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쯔보시의 오염 일수는 148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오존, PM10, PM2.5 등 단일 주요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아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수가 무려 116일에 달합니다. 그중 오존의 영향을 받는 일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64일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VOC 관리, 하계 오존 관리 등의 조치를 통해 오존 농도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우량 일수와 종합 지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 수요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고효율적인 VOC 관리 시설 그리고 성숙한 이산화탄소 관리 기술, 녹수 처리 시설의 자동화 관리 및 제어 수준 그리고 소규모 산업 클러스터 관리 등에 있어서 많은 기술을 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효율 VOC 관리 시설을 보자면 쯔보시의 VOC 배출 기업은 약 4,000개 정도가 됩니다. 비록 공정화된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개조 작업을 진행을 했지만 여전히 그 관리의 효과가 미비한 사실입니다. 또한 시설 운영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이게 맞춤형이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맞춤형 그리고 고효율적인 VOC 관리 기술과 시설이 저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부분은 성숙한 일산화탄소 관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쯔보시의 공업 용광로는 약 5,0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용광로이기 때문에 제어 관리 정밀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소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산화탄소 배출 농도가 증가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된 제어 관리 기술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으므로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성숙된 이산화탄소 관리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부분은 녹수 처리 시설의 자동화 관리 및 제어 수준에 있어서도 저희는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탈질제 투여를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수동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밀도가 낮아지는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 관리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탈질제 사용과 이 생산 공정에 최적화된 이러한 자동화 제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소규모 산업 클러스터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가 있습니다. 즉 가구 제조나 자동차 정비 등과 같은 분포 밀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폐가스 처리 통합센터 설립을 모색해 볼 수 있고 또한 폐가스 처리의 효율성 그리고 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깨끗하고 또 효율적이며 저탄소 그리고 녹색 순환 산업의 구축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 산업 클러스터의 고도화 및 업그레이드를 실현해야 합니다. 네, 이상 저희 시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만진 국장님 좋은 발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탄소 중립 및 미세먼지 통합 관리를 주제로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인 교수님께서 발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의 김정인입니다. 저는 오늘 탄소 중립과 미세먼지 통합 관리에 대한 부분들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중 세미나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탄소 중립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영국에서도 COP26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국가들의 탄소 중립은 어떤지 또 산업들은 어떤지 그리고 한국의 지금 발표도 했지만 준비는 어떤지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통합은 어떻게 가능한 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IPCC가 6차 보고서를 냈습니다. 특별 보고서까지 포함하면 7번에 걸쳐서 지구 온난화의 현황, 과학적인 현황을 얘기를 했는데 6차 보고서에서는 조금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이 그 이전에 지구의 온도가 1.5도씨가 도달할 예상 시점을 2030년에서 2052년으로 예상했는데 틀렸다. 21년에서 2040년 사이에 1.5도씨가 도달할 것 같다. 12년이 앞당겨진 거죠. 그만큼 지구의 온도가 빨리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결과 해수면에 대한 상승 속도가 20세기 대비 3배나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해수면보다 낮은 도시들, 대표적으로 뉴욕 같은데 코펜하겐 같은데 이런 데는 아주 이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가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는 탄소가 없는 사회로 가야 되겠다. 즉 제로 탄소 사회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제출을 하고 2050년까지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액션 계획들을 설립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영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데 대표적으로 유럽은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을 달성할 건지에 대한 법안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탄소 국경 조정세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즉 A라고 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그 배출한 거에 비례해서 탄소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철강, 석유화학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유럽은 이와 같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그린 딜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했고 2030년까지 55%를 감축을 하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 연도가 90년도 대비 55%라는 겁니다. 미국은 청정 에너지와 저탄소 인프라에 약 2조 달러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자동차의 탄소 배출을 아주 강하게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캐나다도 10개의 핵심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는 건데 에너지 효율, 청정 전력 생산, 저탄소 연료 개발 등등입니다. 이것은 지금 앞서서 발표하신 중국 관계자분들의 내용에도 곳곳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강화가 되는데요. 2035년까지 신에너지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등등의 확대를 50%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시장을 전국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면서 생태산업부 오늘 말씀하셨죠. 그분이 벌써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2조 달러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린 금융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 가겠다. 그래서 1,000억 달러의 규모의 기금을 가지고 가면서 민간 부분의 투자가 약 7,840억 달러 정도 돼서 거의 한 9천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는 녹색은행을 만들어서 가겠다. 그러면서 이 녹색은행은 재생에너지라든지 건물, 전력망, 그 다음에 산림, 그리고 기후에 민감한 인프라 시설 등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오바마 정부 때 녹색 금융을 만드는 전문 컨설팅 회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CGC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주정부, 시, 심지어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녹색 금융을 좀 만들어라 라고 하는 아주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고 있어서 꽤 많은 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은 아주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14.5 계획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과학기술연구기금에 대한 설립이라든지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비중을 장기적으로 70에서 80%, 아까도 나왔죠. 벌써 9%에서 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엄청난 투자와 기술 개발들이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또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산업을 하려면, 기술 개발을 하려면 투자액이 필요하니까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2050년까지 130조 달러가 필요할 거라고 얘기도 했고, 유럽은 2030년까지 매년 1,00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할 거다. 또 앞으로 40년간은 민간과 공공 부분의 투자를 합치면 유럽 GDP의 1.5% 정도 될 거다. 많은 규모죠. 결국에 사업의 기회가 여기에서도 사실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켄지에 따르면 앞으로 탄소 시장, 배출권 거래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많이 돼서 특히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코비드-19 때문에 17개 국가가 경제회복기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
약 30% 정도 되는 돈이 환경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액수가 3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중에 특히 배터리, 수소, 그다음에 철도, 해상, 항공 부분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연료 전환 같은 거를 추진하면서 순환 경제로 가겠다. 그래서 대체 자원이라든지 소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생산과 소비, 재사용 전 과정에 있어서의 아주 효과적인 대체 자원이나 재활용들을 극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순환 공급망을 갖추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정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국외 기업들도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19년에 탄소 처리 기술 개발을 위해서 1조 2,300억 원의 기후 혁신 기금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월마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조그만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을 공급을 하니까 그 조그만 협력사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칭 기가톤 PPA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PPA는 이제 계약을 사전에 먼저 하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내가 개발할 테니 이 개발해 놓고 나면 계약을 통해서 가지고 가겠다. 안정적인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외국의 산업체들, 저희들이 이제 탄소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산업체가 철강 산업, 석유 산업, 그다음에 정유, 석유 화학 산업인데 석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이미 석유 천연가스 기후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성을 해서 대표적인 예가 쉘은 2020년 4월에 모든 제품의 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바스프는 2030년까지 생산 관련되어 있는 배출량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탄소를 만들겠다. 그 현상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겠다. 그 다음에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순환 경제를 달성하겠다. 철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철강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더 기후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재미있는 것은 덴마크의 세계 최대 해상 풍력 발전 회사가 또 호주의 건설사인 레이턴이 영국의 부동산 회사인 그로브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제로 스틸을만 자기네들이 공급받아서 건설하고 풍력 발전을 만들겠다. 또 세계 최대 철강 기업인 아세로미탈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죠.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스웨덴의 싹 자동차 회사로만 알고 계신데 철강 쪽에서 나타나는 수소 환원 제철에 대한 것들을 몇 년 전서부터 연구 개발을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철강사, 그다음에 전력회사, 그리고 자동차 회사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다. 석유화학 회사는요. 유럽의 석유화학 회사가 많은데 벌써 가장 좋은 사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90년대서부터 2017년에 실제 데이터입니다. 매출은 85% 정도가 늘어났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은 60%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중국의 생태환경부에 계신 선생님이 GDP는 올라가는데 오염도는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매출은 늘고 오염은 준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가장 전통적으로 탈동조하다라고 하는데
점점 간격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도전으로만 보지 마라. 아주 새로운 기회고 환경과 경제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몇십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유럽의 석유화학회사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최근에 2030년까지 40%, 2050년에는 100%를 달성하겠다라고 해서 영국에서 대통령께서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약 7억 톤 정도 되는 것을 이제 2040년, 30년에 4억 톤 정도로 줄여야 되는 도전적인 목표가 있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석탄의 발전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중국도 점점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죠. 앞으로 더 줄여갈 거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석탄의 발전 비중을 42% 정도에서 22% 정도로 줄여나가겠다. 그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를 6% 정도 수준에서 30% 정도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산업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이 중화학 구조가 거의 30% 정도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산업 구조 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 2030년까지는 14.5% 정도를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산업 부분, 수송 부분, 건물 부분에 감축을 해야 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수정을 거쳐서 맨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가장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표도 한 감축 목표가 되겠습니다. 2030년 말고도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두 개의 시나리오를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시나리오 A는 석탄 발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 시나리오 B는 LNG 발전을 조금 존재시키는 것, 남겨놓는다. 그렇지만 A안, B안 모두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2050년에는 60%에서 70%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 산업 부분에서는 지금 과학기술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탄소 분야의 중점 부분 그리고 산업적으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선정을 해서 예산까지도 마련을 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아주 중요한 산업이면서 다배출 산업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자동차, 조선, 제지, 유리 이런 데에서도 일반 산업 분야지만 탄소를 관리하는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특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기술 개발과 혁신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도 철강그룹, 반도체그룹, 정유그룹, 조선그룹 등이 2050년까지 탄소를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나가고 있고요. 심지어 금융인 우리금융 또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네이버 이런 데에서도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데 메탄도 마찬가지지만요. 이것이 미세먼지와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고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비산먼지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오존과 같이 만나서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또 생활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정책들에서 많이 녹아 들어가 있고 또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생활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생활 속의 배출량에 대한 관리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하는데 그래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 덕분에 한국은 아까 정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꽤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상당히 줄어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생기는 것들인데 당연히 이제 산업도 멈추고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적으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발생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와 같이 공기질이 개선이 됐더니 저희들이 이제 그 조기 사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1,000명 정도가 조기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파리라든지 벨기에, 이탈리아 같은 데서도 이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 얘기는 결국에 자동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미세먼지 배출에 있어서는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산업의 활동이나 이런 데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저감 정책이 지금까지 이제 중국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외에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녹지를 많이 늘린다든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시설물 주변에 녹색 방지책을 설치한다든지 호주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대기에 대한 계획을 2016년에 세워서 대기오염 배출량 허가제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지역 총량제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을 통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것들이 없어져야 되겠다. WHO의 그 기준보다도 낮아야 되겠다 해서 고농도 계절 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중순서부터 한 4월 말까지 시작이 돼서 상당히 이제 다양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이나 중유 발전소를 쓰는 발전소들은 그 운행을 제한한다든지 80% 정도까지만 사업장에 대한 조업을 중지시킨다든지 또 아주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차량의 도심 진입을 막는다든지 그리고 전기차로에 대한 전환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자동차가 20만 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메인 주제인 한중에 대한 이런 환경 협력을 더 강화시켜서 상호 간의 조기 경보 체제라든지 공동 연구 개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이러한 성과에 조금 힘입어서 앞으로도 더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을 끌고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수송 부분에서는 자동차 연료 가격 조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특히 경유, 디젤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억제하고 그다음에 내연기관차 같은 것들을 유럽 같은 데는 2035년 이후서부터는 새로운 자동차에 내연기관은 없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식의 친환경 자동차로 많이 몰아가는 것들도 생기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와 연계된 다자간 노력도 하겠다. 그다음에 국가 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조금 만들어서 같이 가보겠다. 특히 이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에 대한 보호라든지 건강 영양 조사라든지 배출량 관리 체계 개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와 관련돼 있는 환경 교육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후 변화
미세먼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맨 오른쪽에 보시면 높다 낮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소위 상호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약간의 제도적인 것과 중복성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기 환경 종합 개선 계획,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물질, 수도권 대기 환경 계획, 미세먼지 관리 종합 특별 계획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더 잘 된다고 그러면은 대기 환경 관리에 있어서 특히 미세먼지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이 입안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이거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어서 잘 이끌어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석유화학단지나 철강에서 연소를 하면서 나갈 때에 사각지대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봐야 되고 탄소 중립과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특히 농업 쪽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는 이게 2차적인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거 특히 또 하나는 도시숲 같은 것들도 많이 조성하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저거면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환경 관련돼 있는 재정에 대한 지원이나 지원법들이 좀 많이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대한상공회의가 연구개발 조합의 활성화를 하겠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50%, 정부에서 50% 되겠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고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 이제 친환경 연료 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되는 규제에 대한 법들도 조금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중국 쪽에서도 얘기했지만 생활 주변에 있는 VOC 같은 것들은 단계적으로 이게 이제 뭐 인쇄소나 세탁소나 도장 시설 같은 데에서 휘발성 물질들을 많이 쓰는데 이거가 어디에서 얼만큼 나오는지 또 기술은 대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하면서 중국과 주기적인 오늘과 같은 민간과 공공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정책과 기술 같은 거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것이 나중에 동북아 환경 협력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미세먼지, 황사, 최근에는 이제 메탄 서약 40개국이 우리나라도 메탄 서약을 했는데요. 2030년까지 40% 정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메탄 협약인데 협약이 아니고 이제 메탄 선언인데 이런 것까지도 아우르는 동북아 환경협력체에 대한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꽤 오랫동안 개인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했지만 동북아 환경기금 같은 것을 통해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몽골, 아시아, 러시아가 참여하는 동북아 환경기금 같은 것들도 중장기적으로는 같이 연구해서 나갈 때 동북아의 환경은 정말로 푸르게 푸른 산 맑은 물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인 교수님께서 탄소 중립에 대한 배경에서부터 글로벌 현황 그리고 미래의 방향까지 유익한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VOC 저감 설비에 대해서 에코프로 HN 박상준 이사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예, 금방 소개받은 에코프로 HN의 박상준 이사입니다. 한국 우수 대기환경 기술의 저희 에코프로 HN의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금일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VOC 저감 시설과 크로스플로어 CTO VOC 저감 설비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마이크로웨이브 VOC 저감 설비는 전용도의 VOC를 농축을 한 후에 농축된 VOC를 촉매 반응을 통해서 산화하는 방식이고요. 크로스플로어 금속 촉매 기반 VOC 저감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촉매라고 하면 세라믹 형태의 촉매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세라믹 형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속 촉매 기반 촉매를 개발을 해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코프로H는 총 6개의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케미컬 필터, VOC 저감 설비도 MW라고 해서 제가 세계 처음으로 개발한 시스템이고요. 금방 말씀드린 CTO 촉매 또한 저희도 기존과 차별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분해 시스템도 저희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라고 하시면 메탄, N2O, 플로로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탄소 배출권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여러 유수업체와 MOU 체결을 하였고 22년 빠르게는 22년, 늦게는 23년부터 CDM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기 환경 시스템에 필요한 환경 소재 또한 제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와 관련된 시스템,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가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MW VOC 저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분당 1000루베,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따지면 6만 루베를 처리할 수 있는 저감 설비고요. 18년도부터 국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였고 현재 조선소 영역 쪽으로 해서 약 한 90여 대 정도 설치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본 시스템들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용도의 VOC를 농축을 한 후에 농축된 VOC를 재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재생할 때 일반적으로 공기를 데워서 그 뜨거운 공기를 이용을 해서 재생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재생을 하기 때문에 기존 설비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30% 이상 우수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실 건데요. 보통 집안에서 쓰는 전자레인지가 마이크로웨이브 원리를 이용한 범용적인 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산업 현장에 특히 대기 환경에 제가 세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웨이브의 가열 원리와 일반적인 가열 원리를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가열 원리는 우선 공기를 전기 히터나 LNG를 이용해서 뜨거운 공기로 만듭니다. 뜨거운 공기로 만들어져 있던 이 공기가 촉매나 hợp착제의 반응을 그러니까 전달을 해서 그 열에 의해서 촉매 반응을 한다든지 VOC가 탈착한다든지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저희가 원하는 타겟에서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공기를 데운 다음에 이 뜨거운 공기가 물질을 가열하는 즉 간접 가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타겟 온도는 요 부분이지만 저희는 요 주위의 공기 온도를 우선적으로 데워야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웨이브 기술들은 주위의 공기 온도랑 상관이 없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라는 팔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가열을 하고자 하는 물질을 조사를 하게 되어지면 이 마이크로웨이브 반응에 의해서 물질 자체가 온도가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즉 주위의 공기 온도랑은 상관없이 저희가 원하는 영역에서만 집중적으로 타겟 반응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들보다는 그 온도의 성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로 인해서 재생의 시간들이 단축될 수밖에 없고요. 시간의 단축으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기술로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기술들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 기술들을 최적화하는 기술들이 아직도 여전히 저희는 몇 가지 숙제들을 안고는 있지만 현재 자랑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도 못했던 시도를 저희는 시도를 하였고요. 그 결과들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원리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축기라는 VOC를 hợp착할 수 있는 반응기가 존재를 합니다. 이 반응기 안에는
저희가 16존 형태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피자 모양으로 보시면 되고요. 둘레에 저희가 말씀드린 마이크로웨이브 모듈을 장착을 합니다. 요 반응기 위에 요 나비 모양의 또 하나의 반응기가 있습니다. 이 나비 모양의 반응기가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둘레에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를 가열을 하게 되어주고 이 반응기 안에 협착제는 그 마이크로웨이브 반응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즉 이 반응기 안에는 다음과 같은 협착제가 충전되어져 있고요. 이 충전되어져 있는 협착제에 VOC가 협착을 하게 되어지면 VOC라는 것은 영원히 협착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양만큼만 협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VOC라는 것들은 협착제에 포화가 되어지면 그 포화된 VOC를 탈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탈착된 협착제는 당연히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재협착하기 위해서 다시 냉각화시킨 다음에 다시 협착하는 단계, 즉 협착과 재생, 산화, 냉각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개발한 크로스프로라는 CTO 설비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세라믹 촉매를 이용한 기술들은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내구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무엇보다도 효율 자체가 조금 문제점들이 있는 기술들입니다. 여전히 이런 기술들이 현장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이 기술을 넘어올 수 있는 기술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크로스프로 CTO 촉매를 현장에 적용을 했습니다. 촉매 방식의 공정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기 중에 있는 VOC가 메인팬을 통해서 당연히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공급되어진 VOC는 열교환을 우선 하게 되어지고 열을 해숙을 한 후에 전기 히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반응 온도 낮게는 150도, 높게는 400도 가까이 그 반응 온도로 이루어집니다. 촉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열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열이 필요한데 그 열을 전기 히터나 LNG 가스를 이용해서 공급하게 되어집니다. 이 공급되어진 열원이 촉매랑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 그 반응 후에 VOC는 CO2 물로 전환이 되어지는 거죠. 굉장히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촉매라는 부분들을 기존과 다르게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엑스프로라는 메탈 형태의 촉매를 저희는 개발을 했습니다. 이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요 앞 두 그림들은 거의 한 40년 동안 현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세라믹 형태의 촉매입니다. 한인컵 형태의 촉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라믹 형태의 촉매를 저희가 또 비교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열 전도를 나타내는 누셀 넘버, 확산 개수를 나타내는 세로 넘버를 보통 저희가 표시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개수 자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엑스프로 촉매는 기존 값보다 작게는 3배, 많게는 4배 이상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 전달이 잘 되고 확산 개수가 높다고 보니까 높을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제거 효율도 사실은 99% 이상의 굉장히 고효를 나타내는데요. 뭐 98이나 97이나 무슨 차이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80%에서 95% 올리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95%에서 96%, 96에서 97, 98에서 98, 99까지 올리는 건 굉장히 고하이테크너리 기술이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저희는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메탈 형태의 크로스프로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크로스프로라고 하면 유속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직선형으로 보통 지나가게 되어져 저희는 사선형으로 즉 X자의 형태의 모양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 공기가 촉매랑 접촉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촉매를 지나가는 유속 자체의 체류 시간 자체가 길 수밖에 없죠. 즉 체류 시간이 길다 보면 촉매랑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시스템들은 기존 대비보다 자업 손실이 적게 들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세라믹 기반보다는 굉장히 내구성이 우수한데 특히 크랙에 대한 그런 발생 여부들이 전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비들은 현재 지금 석유화학공단 그리고 조선소 도장부스에 적용이 되어졌고요. 지금 유럽 쪽에도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인 VOC를 에코프로 HN의 기술 장비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에너지 절약 수직 수평 회전 분배식 추결 연소 시스템을 주제로 상원기계의 임상묵 책임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기환경 설비 전문업체인 상원기계 임상묵 책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에너지 절약 수직 수평 회전 분배식 추결 연소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TO 시스템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RTO 시스템이란 도장 및 코팅 공정 등 발생되는 VOC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을 800도씨 이상에서 산화 처리 후 추결체를 사용하여 폐열을 회수하는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설비를 말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수직형 타입이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수평형 타입이 되겠습니다. RTO 시스템 구성으로는 VOC 가스 흡입구, 회전 로터, 추결층, 연소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정상으로는 VOC 가스 흡입구에서 VOC 가스가 인입되고 회전 로터를 통하여 VOC 가스가 분배되고 연소실에서 800도씨 이상에서 VOC 가스가 제거됩니다. 800도씨 이상에서 VOC 가스가 제거된 뜨거운 공기는 추결층에서 열을 회수하고 정화된 배가스는 스택을 통하여 배출됩니다. 이해를 돕고자 RTO 시스템 구성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VOC 가스가 지금 로터를 통해서 VOC 가스가 분배되고 있고요. 지금 분배실을 통하여 지금 추결체를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연소실에서 800도씨 이상에서 VOC 가스가 제거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800도씨 더 뜨거운 제거된 정화된 공기는 추결체에서 열을 회수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정화된 공기가 로터로 통해서 다시 분배되고 있고요. 정화된 공기가 스택으로 배출하는 모습입니다. 이 전체 지금 흐름도를 지금 나타내는 영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직 수평식 사각형 RTO 시스템의 특징과 장점이 있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면 기존 방식이 원통형 타입이 있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저희 회사 고유의 기술인 사각형 타입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고효율 95%에서 99%까지의 VOC 악취 제거 및 94% 이상의 열 에너지 회수용을 제공하고요. 저희는 사각형 타입이기 때문에 설치 면적, 높이, 방향 조절이 융통성으로 현장 공용 활용과 적용 능력이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열을 회수하여 연료비 절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입되는 VOC 농도가 1.5g에서 2g 노말르비 이상이면 무료 운전이 가능합니다. 적용 분야는 도장 산업, 인쇄 산업, 코팅 산업, 제약 약품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린 드라이 오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린 드라이 오븐이란 수평 RTO 플러스
열풍로 일체를 하이브리드 모드식 건조 오븐을 말합니다. 이게 장점으로는 그 35% 이상의 에너지 절약을 제공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드시기 때문에 생산 원자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없는 고효율 컴팩트 시스템을 제공하고요. 이게 저희 회사 최고의 장점인데요. 면적, 높이, 방향 조절이 가능하여 설치 공간 적용성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퓨전 RTO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저희가 2020년도에 개발 완료되고 특허까지 완료된 상태인데요. 그 전처리 필터, VOC 농축기, 송풍기, RTO 설비를 일체형 모듈로 구성하여 산업용 하이브리드 모듈형 VOC 처리 장치를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해를 돕고자 구성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자동차 도장 라인이나 코팅 라인에서 건조 공정 중 VOC가 발생되는데요. 저희가 이 하이브리드 모션을 개발해 갖고 좁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유지 보수비도 저렴하고 제품에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농축기하고 송풍기하고 RTO를 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션으로 일체형으로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축기에서 지금 VOC 가스를 농축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지금 농축기에서 VOC 가스가 제거되고 농축된 공기는 농축된 VOC 가스는 RTO로 가는 장면입니다. 일차적으로 농축기에서 VOC 가스가 제거된 것은 일차적으로 스택으로 지금 이송하는 장면이고요. 농축된 VOC 가스가 RTO로 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분배실에서 RTO로 가는 장면이고요. RTO에서 제거된 정화된 공기는 스택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이 전체적인 공정 흐름입니다. 그 특징과 장점으로는요. 저희가 일체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용량별 표준화와 외관이 미려하고요. 지금까지 어떤 RTO보다 콤팩트합니다. 이 저희 회사 최고의 장점인데요. 좁은 공간을 융통성 있게 배출할 수 있으며 장비 납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자유로운 조합으로 편리하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설치 후 즉시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및 유지 보수비가 낮은 장점이 있고요. 제품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